대표님 오늘 수소차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했는데 네. 요즘 수소차 하면 저는 현대차부터 좀 떠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차 뭐 어제도 하락폭을 2.27%좀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현대차의 흐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동안 많이 올라서 또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드디어 취임을 하셨죠. 네, 20년 그렇죠. 만에. 네. 근데 대관식의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축포를 쏘지는 못했어요. 보통 조그만 회사라도 누가 사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뭐 축포를 쏘는데 주가로 그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네. 약간 올라갔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의선 회장 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국민적인 호감도는 상당히 좀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취임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취임 전에 3일 동안은 14에서 30%인데 취임 후에 봤더니 지금 34%에서 52%까지 이렇게 크게 좀 민심이 좀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뭐 회장 됐다 그러면 뭔가 저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그룹들 임원들 만나고 해야 될 텐데 이날 한 게 왕갈비 먹고 수소차 넥소 타고 수소경제위원회에 방문했다는 거죠. 이게 뭐 상징적인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정의선 부회장이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SK 최태원 회장이나 만나면서 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끝이 어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대차가 유독 미래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이런 미래차 전략과 더불어서 다음번에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갑작스럽게 또 물론 좀 일부에는 알려지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또 해나가는 게 뭐 다른 거 뭐 여흥을 즐길 수도 없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뭐 수소경제위원회 출연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급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천천히 그렇지만 좀 빠르게 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발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 정의선 회장으로 총수의 변경,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 좀 짚어볼까요?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과거를 알면 또 미래를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18년도 이제 과거 흐름을 좀 반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부에서 야 빨리빨리 지배구조 개편해. 그래서 일자리 몰아주기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규제를 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어쩔 수 없이 고육주책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고민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글로비스와 또 현대모비스를 이제 합병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몽구 체제에서 정의선 체제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글로비스잖아요. 그래서 글로비스를 이제 좀 많이 통해서 합병을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글로비스 합병을 하게 되면 당시에 1,000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존속 법인은 90주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주식은 610주를 배정받는 거예요. 이때 현대 글로비스 주주들이 모비스 주주들이 상당히 좀 반발을 했죠. 왜 반발을 했느냐? 지금 현대 모비스의 주류 사업부가 AS 부분하고 모듈 부분이거든요. 네. 모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많이 안 나요. 영업이익 1%인데 거의 매출 비중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파이라는 거죠. 그리고 AS 사업 부분 보면 영업이익률이 25%, 근데 실제 매출 비중은 20%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빠져나가 버리면 사실 뭐 빈 껍데기밖에 없지 않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모비스 주주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고 이제 주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모펀드, 뭐 엘리엇이나 아니면 기타 합병 이제 자문하는 그런 의결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합병은 안 좋다 해서 그때 무산됐죠. 비자발적으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상당히 좀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보면 좀 간단한데 여기는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SK나 이런 쪽을 보면 일단 지배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하는 이런 지배구조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차만 이렇게 좀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 현대제철, 뭐 모비스, 현대차 이런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에서 하나만 삐걱해서 잘못되면 이 지배 구조가 상당히 좀 와해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지배 구조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 연결사슬을 잘 이어 나가지 못하면 상당히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랬어. 그럼 다시 이제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럼 뭔가 우리가 좀 친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친한다면 뭔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부탁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회장이 취임을 하고 최근에 유독 수소 경제에 있다 드랍을 걸고 있다는 거죠. 수소차는요 하나의 산업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기차는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수소차는 산업이 되기보다는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정부나 현대차에서 밀어붙인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수소 경제에 완벽하게 전기차처럼 성장할 수 없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수소 산업에 드랍을 건다. 또 정의선 회장 취임했다. 그러면서 뭐 배터리 동맹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럼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출자 전환 고리를 끊고 그다음에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이나 사회의 반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미래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현대모비스의 그 가치를 2년 전보다 훨씬 더 끌어올려서 그다음 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대부분의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부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여기를 통해서 현대차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밴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수소차나 이런 쪽이 이제 2차 밴드로 통하는데, 근데 현대모비스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웬만한 공정들은 다 자기들이 지금 구축을 완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2년 전보다는 미래차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전기차 콘셉트가 프로페시인데, 참 보기에도 상당히 좀 매끈하게 좀 예쁘게 네. 빠졌죠. 그래서 뭐 테슬라에 뭐 대항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은 그렇지만 현대차도 전기차, 수소차 쪽에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2년 전에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를 이제 합병을 통해서 뭔가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 여론이 아직은 좀 남아 있거든요. 많이 정의선 해상 체제로 진행이 되면서 호감도는 좀 증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에서 이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플랜 A를 보면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하고 이제 합병을 해요. 근데 합병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하면서 현대모비스 주주들을 좀 달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일단 모듈 부분이나 AS 사업 부분을 띄워주면 빈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래차 쪽에 어떤 성장성이 담보가 됐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최근에 전기차나 그다음 특히 수소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대차 쪽에서 지난 2년 동안 미래차 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현대모비스 그대로 좋은 알짜회사 지금대로 가면 좋은데 이게 좀 일부 중요한 사업 부분이 저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플랜 B는 현대모비스를 일단 인적 분할을 해요. 그래서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평가를 받겠다 이거죠. 그리고 시장의 평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뭐 글로비스 지분이나 또 모비스 그 신설 지분을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의 그 현대모비스의 구지분을 이제 서로 바뀌어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는 이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기존에 약간 좀 변두리 기업들이죠.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오토에버나 현대 위아나 이노션이나 이런 쪽에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뭐 상장이나 직상장이나 우회상장을 통해서 뭔가 또 지배구조를 공고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현대엔진을 통해서 현대엔진을 상장하거나 아니면 건설을 합병해서 뭐 우회상장하거나 이런 부분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플랜 1, 2, 3가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장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실적도 그닥 좋지 않죠. 그리고 여론도 아직은 좀 냉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좀 진행하지는 않고 지금 전기차, 수소차 쪽에 현대차가 뭐 글로벌 탄탄한 지위를 가지고 있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 수소차도 우리가 미국 기업이 좀 우리 현대차에다 3번의 러브콜을 보내면서도 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좀 현대차의 수소 이쪽은 아직은 파이가 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최고인데 파이가 아주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수소차가 전기차처럼 아주 큰 파이로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은 아직은 글쎄요라는 그 의문부호가 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현대차는 이제 일단 군부는 짚혔어요. 넥소 타고 수소경제위원회 출연도 하고 하면서 군부는 짚혔다는 거죠. 근데 좀 더 현대 글로비스 지분의 어떤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결국은 아까 우리가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지만 네. 글로비스 지분을 좀 지분 가치를 좀 크게 하면은 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를테면 뭐 글로비스 지분 가치를 많이 높여놓게 되면 굳이 뭐 현대모비스 이쪽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좀 주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분 가치 끌어올리는데 돈으로 하려면 6조 원 정도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미래차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종문구 회장의 지분을 다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려면 증여세만도 한 수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미래차 쪽에 뭐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신규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주가로 어떻게 연결 흐름이 나오는가 살펴보는 거죠. 이번에 현대차가 약진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5월달, 6월달, 7월달 이럴 때 기억이 나는데 TV 출연을 할 때마다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SK나 이재용 부회장하고 브로맨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 나오는 현대차들이 상당히 외관이 좋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차 외관을 먼저 보지 뭐 사회 성능을 많이 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현대차가 약진했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이쪽의 주가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움직임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대강 보면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서 어떤 수소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그 현대제철이 수소 산업 관련해서 그 2,500억 정도를 추가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제철소에서 보면 폐열이나 보센가스가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를 키우고 또 현대 제철을 키우면서 그다음에 또 약간 좀 사업 부분을 조정해 나가면서 좀 진행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과연 현대차가 이 수소차 쪽과 전기차 쪽에 또는 자율주행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로 좋은 방법인지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수소차에 대한 궁금증이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기업을 넘어서 이제는 좀 인류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으로 보여진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차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또 전기차 대비 또 수소차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앞으로의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소차의 가장 큰 매력도는 짧은 충전 시간, 긴 주행거리입니다. 5분 충전해서 60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고 또 연료로서도 수소가 상당히 좀
폭발력이 좀 있는 거죠. 수소 열량이 내연기관의 3배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배터리가 좀 무겁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수소 에너지로서는 상당히 비교 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수소차는 뭐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만 나오잖아요. 물만 배출이 되니까 궁극의 뭐 친환경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건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보면 수소차도 궁극의 친환경차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약간 좀 오염도 되어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 걸러지는 과정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1단계 공기 필터에서 여기서 97%가 걸러지거든요. 네. 그리고 막 가습기나 또 기체 확산층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좀 무공해 산소로 지금 유입이 되는 거죠, 차 안에. 근데 이 필터를 만들고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탄소가 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의 친환경 차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좀 어폐가 있다. 그렇지만 넥소가 1시간 달리게 되면 성인 49명이 1시간 동안 숨 쉴 수 있는 그런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넥소 10,000대가 운영하게 되면 60만 그루의 나무들이 산소를 내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기청정기다, 달리는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뭐 이 에어필터를 만드는데 탄소도 배출이 되고 또 항상 이걸 또 새로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단가는 상당히 앞으로 뭐 지금은 5,000원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4,000원, 3,000원대로 더 낮아져서 이제 뭔가 좋은 이용자들에게 차량은 좀 좋게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납사 분해를 통해서 뭐 1kg당 5,000원이지만 이게 좀 더 저렴해지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운행자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생기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수소차는 장점만 있냐 그런 것보다는 좀 단점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수소를 생산할 때 뭐 천연가스 개질법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때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공기 오염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가장 문제가 수소 충전소 건립입니다. 수소 충전소를 이제 31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건설하려면 30억이 필요해요. 보통 주유소 건설하려면 한 10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3배 이상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이 31곳도 제대로 다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운영되는 것은 한 절반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충전 시간, 긴 거리 주행인데 이 부분을 전기차가 좀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지금 뭐 전기차도 뭐 400km, 500km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좀 줄어들었고, 중요한 건 이제 5분이면 충전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과대 포장된 측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전소로 가려면 시간도 좀 걸릴 뿐더러 이제 만약에 탱크에서 압력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압축 저장된 수소가 있다면 바로 충전이 되는데,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전기가 좀 제한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충전 시간은 5분 정도라기보다는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상당히 좀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구조상으로 보면 수소하고 산소를 이제 촉매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수소하고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촉매가 필요해요. 근데 그 촉매가 팔라듐이나 백금이나 세륨, 800세 이게 필요한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스택 가격만 해서 한 3,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40%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 연료전기 자동차 원가의 스택이 한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촉매 쪽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야, 지금은 그 촉매하는데 이게 뭐 달아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뭐 백금 같은 경우에는 11g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냐. 근데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런 좀 단점이 좀 있고, 결국은 수소차는 제가 보기에는 승용차로 발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트럭이나 상용차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보통 승용차는 뭐 10에서
뭐 15만 킬로 타면 되는데 10년 정도 타면 되는데 상용차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용차는 뭐 100만 킬로도 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료전지 스택이 좀 수명이 10년 정도 밖에 안 되고 고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단점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보면 펌프에 바람을 넣게 되면 일정 부분 넣게 되면 더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수소는 부피가 커요. 그래서 이 부피를 최대한 압축시켜서 해야 되는데 한 700기압, 800기압 정도 넣게 되면 더 이상은 이게 질량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 뭐 펌프로 바람 열 때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탱크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수소 탱크 한 3개 들어가면 거의 한 1,000만 원을 육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열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마우라라고 하죠. 이 내연기관 차 마우라에다 물을 딱 박아 놓으면 차가 부릉부릉 하면서 안 나가죠. 뭐 어린 꼬마들이 이걸 즐기면서 막 하고 차 운전자한테 뒤통수도 맞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우라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열 배출이 안 돼요. 안에서 강제로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쿨링팬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에어컨 보면 그 에어컨 사이즈는 많이 줄었는데 그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에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열 부분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열 효율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열이랑 90%인데 이 수소차는 한 8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쿨링팬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기를 많이 써서 실제적인 열효율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전기차 쪽에서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긴 주행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1년에 여행을 몇 번이나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차의 매력은 좀 반감이 되고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는 대형마트 같은 데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전기차는 승용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수소차는 이제 트럭 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한 1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차가 이 승용보다는 주로 상용 쪽, 트럭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잘한 거예요. 그 부분은 잘했는데 왜 잘했느냐? 결국은 2년 동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미래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수소 쪽에 지금도 걸고 우리 정부에서도 야 수소차 쪽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왜? 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고 조 바이든은 8.2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하면서 이쪽 친환경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또 우리 정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라고 나중에 좀 수소차가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그럼 단가도 많이 내려가고 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게요. 어차피 모든 정당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뭐 현 정부나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려면 뭔가 획기적인 업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수소 경제에 뭔가 이정표를 찍으려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정부의 어떤 이 절묘한 드라이브는 잘 맞아 떨어 들어가고 좋아요. 대신 수소차는 하나의 테마가 전기차처럼 형성은 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 올라갔다가 살짝 눌러졌죠.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짜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대차가 그동안 2년 동안의 가까운 노력을 통해서 이 미래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란 이야기죠. 근데 전기차 테마는 한번 끝났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 갈 수 있는데 당장은 수소차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수소차 쪽을 잘 보세요. 근데 수소차 쪽은 기관들이 좋아하는 뭐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이미 한번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좋아하는 대우부품이나 뭐 우수 AMS나 이런 종목들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입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그동안 각광을 받지 못했던 숨은 수혜주들이 올라갔다. 근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메탄으로 수소나 카본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저도 좀 얼마 정도 투자자들한테 기다렸지만 이게 최근에 한 50% 이상 뭐 급등이 나왔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한 8% 올라갔거든요. 저도 이제 단기 매매로 어제 장중에 시장 급락하고 터닝 포인트 할 때, 야, 이렇게 뭐 시장이 반등하려고 할 때, 이렇게는 뭐 이런 숨은 수혜주를 공략해 보시라 해서 저도 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의 쪽이나 아니면 앞으로 NK나 성문전자처럼 뭐 고압 용기를 만드는 업체나 아니면 증착필을 만들어서 뭐 여기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수소차 관련주들이 또 조금 지나면 약진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전략이 시간이 좀 이제 좀 너무 많이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온라인 특강에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